한 외국인 여성이 매우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를 세차하려는 듯 세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며 뒷좌석에 있던 호신용품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차장을 관리하는 한국인 직원이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한국인 직원의 말을 들은 외국인 여성은 너무나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게 되고 이내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인 데미아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위층의 삶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꽤 보기 힘든 젊은 여성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스스로가 상위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한국인과 관련된 법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업무차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제가 사는 노르웨이라는 나라 자체가 심각한 후진국의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말았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사법부 지역은 매우 다양한 아시아인들이 거주하는 한인타운 근처이기 때문에 저는 판사 직무를 담당하고 나서부터 꽤 많은 노르웨이 거주 아시아인 사람들의 판결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법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그들과 교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위해 오래전부터 한국어를 배워왔었던 저는 그 이후부터는 쭉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판결 담당을 주로 맡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담당한 하나의 사건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어야 정확한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저는 아주 짧은 출장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는 상당히 거리도 멀고 그저 한국인들의 외모 정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판결 출장을 간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저의 동기 판사 동료들은 저보고 왜 그런 후진국을 가냐면서 그저 알고 있는 법문대로 판결을 내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졌는지 알아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말에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저 저의 한국 경험기에 가까운 업무 출장이었지만 한국에 처음 도착하게 된 저는 이미 공항에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에게 한국은 전혀 발달하지 못한 나라라면서 저보고 한국에 도착하는 그 즉시 불편한 교통 때문에 진이 다 빠져버릴 것이라는 얘기를 판사 동기들이 했었지만 공항에 내린 저는 동기들의 말이 완전한 실수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한국의 공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노르웨이였지만 노르웨이의 공항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최소 100배는 더 큰 공항처럼 느껴졌는데요.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대부분의 날씨가 항상 초가을 날씨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체가 무언가 생기가 없고 칙칙한 느낌이지만 제가 한국의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꽤 더운 여름 날씨였는지 공항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부자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색깔이 굉장히 강한 개성 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는 보기 드문 해외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를 손 놓고 갈 만큼 그렇게 부자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해외여행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듯 모든 사람들이 그저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혼자만 칙칙한 회색과 검은색의 옷을 입은 채 무언가 경직된 사람처럼 보였고 그에 반대되는 한국인들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가득했죠.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확정지었고 그 이후부터는 마음을 열고 한국을 진심으로 느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건을 판결할 때도 늘 다짐하는 편견 없이 바라보자는 마음을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의 한국 여행에서도 강하게 떠올리고 싶었고
무언가 엄청난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의 공항 밖으로 나온 제가 제일 먼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교통이 강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어난 노르웨이는 대부분 기온이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교통이 발전하지 못해서 차가 없으면 아주 짧은 거리의 마트를 가더라도 너무나 불편한 날씨의 고통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담당하던 사건의 판결을 위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경찰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많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이동하는 시간에만 쏟아야 될 만큼 너무나 불편했는데 한국은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교통이 미치도록 편리한 나라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지하철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이미 한국으로 이민해서 지내고 있다는 지인과의 약속 시각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인생에 처음 지하철을 이용해 약속 장소까지 이동해보기로 했는데요. 노는 것이 아닌 업무 때문에 한국을 처음 온 것이었지만 한국의 다양한 시설물들을 겪을수록 저는 점점 지금의 이 시간이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저는 주위 한국인들의 도움을 추가로 받아 제가 이동하려는 지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하철에 탑승한 저는 지하철 한쪽에 고가의 자전거들, 수십 대와 함께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던 의문의 한국인 무리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하철이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고가의 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 고가의 자전거를 지하철에 타고 있던 그 어떤 한국인도 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웠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드러내는 물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휴대폰마저도 가방과 고리를 연결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듯 모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한국을 처음 겪은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미 지하철 내부의 한국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듯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조금씩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지내고 있던 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난 저는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왜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을 숨겼냐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희 말에 그저 작은 미소를 보이고는 말로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며 지금의 이 분위기에 직접 들어와 있어야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느껴진다는 말과 함께 업무 때문이기는 하지만 짧게나마 한국에 잘 왔다는 대답만 해주더군요. 담당하던 사건도 한국인과 작은 연관이 있을 뿐 바쁜 업무 중 숨통이 트일 시간이 필요했던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꽤나 오래 지낸 친구의 설득으로 짧게나마 하루 동안의 한국 여행을 즐기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친구에게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의 판결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고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는 순간이었죠. 친구는 저에게 일단은 시간이 짧으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인 서울 근처 위주로 드라이브를 하러 다니며 관광 명소들을 짧게나마 둘러보자면서 갑자기 차를 빌리자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노르웨이에서는 차를 빌리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옆집 이웃의 차를 빌리더라도 그 차가 도둑 맞을까 극도로 염려해서 타야 하는 짐덩이에 불과했는데 한국에 이민을 온 지 약 3년이 지난 저의 친구 소피아는 한국에서는 렌터카 시스템이 휴대폰 하나로 전부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면서 저에게 원하는 차종만 말해보라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휴대폰과 카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고시대나 다름없는 노르웨이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친구 소피아의 도움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적절한 차를 고른 뒤 저희는 약 5분 정도 걸어 한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이용해 빌린 렌트카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단 하나의 걸림돌도 없이 저희의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편리한 삶의 시스템들이 익숙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 같았죠. 그렇게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의 창밖을 바라보며 꽤 높은 서울의 빌딩들을 눈이 빠질 정도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너무나 신기했던 또 하나의 사실은 한국의 밤은 밤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노르웨이에서는 해가 굉장히 빨리 지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면 모두가 일거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지만 한국의 밤은 사실상 24시간이 밝게 빛나는 낮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어떤 시간적 제약 없이 길거리로 나와 자기 일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왜 그렇게나 빨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시간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한국의 지리에 익숙했던 소피아의 도움으로 저는 꽤 많은 관광 명소를 짧은 시간에 모두 방문할 수 있었는데, 방문한 모든 곳은 도시 속에 이러한 자연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관광 명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물론 자연이 꽤 도시와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 그저 허허벌판에 자연이 있는 노르웨이와는 다르게 한국은 도시와 자연이 너무나 적절하게 섞인 자연 친화적인 디지털 도시였죠. 일에 지친 한국인들도 빌딩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공원과 호수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친구 또한 모든 것이 가깝고 살기 좋은 이러한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아직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관광 여행을 마친 뒤 친구는 렌터카를 돌려주기 전에 직접 세차를 하고 돌려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차에 태운 뒤 한국의 길거리 세차장으로 향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세차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만큼 도시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한 개씩 있을 정도였는데, 친구는 차를 이용해 약 10분 정도만 이동하더니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큰 세차장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의 세차장에서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린 뒤 주의를 경계하며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막 비웃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는 저를 보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세차를 하는 차를 훔쳐가지 않는다면서 저를 보며 박장대소를 했고, 저는 처음에는 친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게 된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평범하게 직접 세차를 하는 한국인들은 물론 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학생까지도 자신의 자전거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세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세차장도 별로 없을 뿐더러 대부분은 외진 곳에 있어서 자신의 차를 도난당하거나 물품을 도난당할 것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오히려 세차를 하던 중 근처에서 커피까지 마실 정도로 그 누구도 자신의 차를 도난당할 것이라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클리너 폼으로 싣고 있던 한국인 학생에게 접근했고, 매우 어색한 한국어로 세차장에 있는 것이 무섭지는 않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매우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한국에서의 세차장은 그저 커뮤니티 시설과 다름없는 안전한 공동시설이라면서 오히려 세차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많아서 전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기 때문인데요. 아주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세차장이 안전하다는 사실과 한국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궁금증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푹 빠져버렸고, 친구에게도 방금 있었던 한국인 학생과의 일화를 간단히 얘기해주게 되었죠. 친구는 저에게 노르웨이에서의 생활 방식을 한국에서는 완전히 버리라면서, 특히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기초 과목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의 학생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놀라운 얘기까지 추가로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정말 마음 편안한 한국에서의 세차를 마칠 수 있었고, 중간중간 세차장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던 카페 테이블에서
세차를 하러 온 처음 마주한 한국인들과 즐거운 담소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세차를 하는 날이었지만 그렇게 처음 본 한국인들과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이런 게 바로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였죠. 세차를 모두 마치고 휴대폰을 이용해 지정된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뒤 저는 친구의 배려로 친구의 집에 함께 돌아와 오늘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껏 노르웨이에서 보내온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이제부터라도 친구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죠. 짧은 한국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법무처의 사실상의 퇴사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의 지식은 한국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저 그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제 삶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 저는 얼마 전 저를 한국에서 안내해 주었던 친구 소피아를 만나 저의 첫 번째 계획인 한국에서의 집을 구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았습니다. 만약 한국에 처음 도착하게 된다면 저는 곧바로 그때처럼 안전한 세차장을 이용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한 지하철. 아름답게 꾸민 여성 옆에 갑자기 낯선 동양인 남성이 앉습니다. 이내 이 동양인 남성이 말을 걸자 여성의 표정이 점점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 동양인 남성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하철에서 도망치듯이 내려버리고 맙니다. 대체 이 지하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트예요. 저는 독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은 제 친구 매치니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괜히 들뜨는 마음에 아침부터 화장도 곱게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죠. 매치니를 만나기로 한 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만 했어요.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평소에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이라 약간 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매치니와 만나면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성은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면서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전 사실 그 남성의 모습이 좀 거북했어요. 후줄근한 차림에 머리카락에서는 지저분한 냄새까지 났거든요. 저도 저를 좋다는 사람은 굳이 말리는 편이 아닌데도 그 동양인 남자한텐 도저히 번호를 알려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그 동양인 남자를 애써 모른 척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반응을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옆구리가 살짝 닿을 정도로 바짝 다가앉더니 저보고 자기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불쾌했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앉았는데 그 남자는 계속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끈질기게 꼭 만나보자고 졸라대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당장이라도 지하철에서 내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막상 내리면 매치니와의 약속에 많이 늦을 것 같아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끝까지 제 옆으로 쫓아왔고 제 다리를 슬쩍 건드리려고 손을 뻗는 순간 맞은편에 서 있던 또 다른 동양인 남자가 갑자기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앞에 서 있던 키 크고 잘생긴 그 남성은 저를 귀찮게 하던 남자더러 자신도 한국인이니 질문에 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로 첫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군대는 어디 갔다 왔냐고 말이에요. 그 진상 남자는 자기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는데 잘생긴 남성이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전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니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진상 남자가 어물쩍거리다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본인이 한국인이라더니 정작 한국어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동양인 남성 둘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 진상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확실시 되는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그 진상 남자가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음 역에서 허둥지둥 내려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핏 듣기로는 중국어가 살짝 들렸는데 그걸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던데 그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었죠. 그래도 뛰쳐나가는 그 진상 남자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한국 남성분 덕분에 곤란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바로 살해를 해드리기는 힘들었어요. 매친이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 남성분에게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그분은 실은 내색 없이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이름은 김동혁이라고 소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동혁 씨께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드리고는 지하철에 내려서 약속 장소로 뛰어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절친 매친이에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매친이도 자기 주변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았는데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거 있죠. 매친이 말로는 중국인들은 대개 위생관념이 좀 부족하고 매너도 없어서 옆에 있으면 불쾌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센스도 넘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즐겁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매친이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저보고 그 멋진 한국 남성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왠지 쑥스러운 마음에 매친이의 농담을 웃어넘기며 다른 곳을 쳐다봤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동혁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동혁 씨와 저는 금세 약속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약속 날이 다가오자 동혁 씨는 먼저 만날 장소 주변의 맛집들을 쭉 찾아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라는 동혁 씨 말에 저는 이전에 말했던 매친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센스 있고 매너가 좋다 했던 매친이 말에 저는 바로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자 괜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동혁 씨를 만나 제가 골랐던 가게로 향했어요. 동혁 씨는 가게 문을 열어주고 메뉴를 고를 때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을 살짝 돌려 건네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였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동혁 씨와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고 즐거웠답니다. 그렇게 만난 첫날 저는 동혁 씨와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답니다. 어느 날 동혁 씨는 저를 멋진 레스토랑으로 불러서는 저에게 애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흔쾌히 동혁 씨의 고백을 받아줬죠. 그때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동혁 씨와 저는 1년 정도 사귀다 보니 슬슬 서로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혁 씨를 너무 좋아하셨지만 아직 저는 동혁 씨 부모님께 인사조차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동혁 씨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지내셔서 제가 쉽게 뵈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써서 동혁 씨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2년 차까지는 휴가가 8일밖에 되지 않아 한국을 다녀오기가 애매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가를 10일이나 쓸 수 있게 되었으니 한국을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혁 씨와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어요. 그러던 중 동혁 씨가 저에게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동혁 씨에게 우물쭈물 몸을 베베 꼬아가며 수줍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다 했어요. 사실 요즘 독일에서는 라면 중에 한국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저도 사서 끓여 먹어보려고 마트에 10번도 넘게 가봤었는데 항상 품절이라 단 한 번도 먹어볼 수 없었어요. 씨는 제 답변을 듣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에 가면 100번도 넘게 먹여주겠다고 약속해 주더라고요. 어느덧 휴가를 쓴 날이 되어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동혁 씨는 이번에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로 한국 아파트 숙소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어 하는 라면도 끓여주고 맛있는 한식들을 요리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숙소로 잡았다고 말했죠. 동혁 씨는 숙소에 가는 길에 잊지 않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사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먹고 싶다는 라면을 아직까지 기억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혁 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마트에서 사온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정성스레 끓여주기 시작했죠. 조리를 하는 내내 주방에서는 은은하고 고소한 크림 냄새가 진동을 했답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정성껏 만든 라면을 한 입 떠먹자마자 저는 충격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얼한 매운맛이 혀끝을 자극하면서도 묵직한 크림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바로 퍼져나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마트에서 매번 품절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죠. 라면을 다 먹어갈 쯤 동혁 씨의 휴대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동혁 씨는 제게 전화를 받아도 되냐고 물어본 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동혁 씨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화를 끊고 동혁 씨가 어떤 전화였는지 제게 알려줬죠. 동혁 씨의 누나가 급한 일이 생겨 공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혁 씨의 누나는 동혁 씨에게 제발 공개 수업을 대신 가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고 했죠. 동혁 씨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부탁을 했지만 전 오히려 한국 초등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평소 동혁 씨가 무척 아끼는 조카의 얼굴도 볼 수 있어서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씨한테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음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혁 씨는 조용히 자기 조카를 가리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귀여운 조카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조카도 동혁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동혁 씨는 웃으면서 다시 앞에 보고 수업 집중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전 그런 동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동혁 씨는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아빠가 된 동혁 씨를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답니다. 동혁 씨의 조카 공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급식을 먹어볼 기회도 주더라고요. 평소 독일 학교 급식만 먹어왔던 저는 한국 초등학교 급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급식을 먹어보면 어떻겠냐는 동혁 씨의 제안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급식실로 향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급식대 앞에 섰어요.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양한 음식들을 구경하던 제 시선은 어느새 2가지 메뉴에 꽂혔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순살 양념치킨과 빨갛게 익은 김치였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먼저 양념치킨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혀끝에서 느껴지는 적당한 매콤함과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식감에 절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염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죠. 치킨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도 이런 맛은 처음이었던 저는 이제 치킨의 본고장 타이틀은 한국이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담아왔던 양념치킨이 모두 사라져 있더라고요. 다음은 김치 차례였어요. 하지만 낯선 음식 앞에서 망설여졌죠. 코를 찌르는 듯한 시큼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냄새 때문인지 선뜻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런 절 보면서 동혁 씨는 못 말리겠다는 듯 웃더니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보라고 부드럽게 권했어요. 용기를 내어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새콤하면서도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처음 접해보는 맛에 신기하면서도 다시 먹고 싶어지는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다 먹고 동혁 씨 조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학교에서 조카네 집까지는 생각보다 좀 걸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속이 울렁거리면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히더니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동혁 씨의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제 먹은 매운 불닭볶음면 때문인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도와달라는 듯 간절한 눈빛을 동혁 씨에게 보내며 근처에 화장실이 없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동혁 씨는 저를 안심시키는 대신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급한 상황에 정작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절로 울화가 치밀었죠. 잠시 후 동혁 씨가 제게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둔 채로 동혁 씨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어요.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동혁 씨는 왜 저를 지하철역으로 데리고 왔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지하철역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검색했던 거 있죠. 사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동혁 씨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역 안으로 좀만 들어가니 커다란 공중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내심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전 화장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은 도무지 공중 화장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칸막이와 세면대 모두 새 것처럼 깨끗하게 갖춰져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번쩍이는 바닥까지 이게 진짜 공중 화장실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잠시 예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화장실만 봐도 한국의 시민의식이 보이는데 만약 독일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 같았으면 이전에 제가 겪었던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동혁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동혁 씨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불쾌한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혁 씨는 제 인생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지하철역의 화장실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나오니 정말 다시 태어난 느낌인 거 있죠. 민망한 마음에 동혁 씨와 동혁 씨의 조카를 보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동혁 씨와 동혁 씨의 조카는 저의 팔을 하나씩 잡더니 웃으면서 얼른 가자고 하더라고요. 동혁 씨 조카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까 갔던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보통 공중 화장실 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공간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 화장실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건지 너무 신기하다고 말을 했죠. 동혁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에 계속 있다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놀랄지 괜히 기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동혁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떨리는 마음에 일찍부터 옷을 골라 입었죠. 동혁 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동혁 씨는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절 안심시켜 주었어요.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긴장이 반쯤 풀린 상태로 차에 올라탈 수 있었죠.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건 바로 트럭 뒷문에 그려진 커다란 눈알 모양 스티커였어요.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동혁 씨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더라고요. 낮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트럭 뒤에 있는 눈동자로 유도해 전방 주시를 돕고 밤에는 빛을 반사시켜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게다가 앞차를 응시하는 그 눈알이 일종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군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요소 하나에도 안전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센스 있고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트럭 뒤에 붙인 눈동자가 단순히 자신의 차에 애착이 있어서 귀엽게 보이려고 붙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인의 생각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송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최첨단 도시에 온 것만 같았다야요. 특히 아파트 단지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모습이 웅장하면서도 세련돼 보였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해서 마치 어제 완공된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혁 씨 부모님께서 사시는 아파트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내심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뵙는 자리라 제가 과연 호감을 줄 수 있을지 서로 어색해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걱정은 그저 기호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죠. 동혁 씨의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포옹으로 감싸 안아주시는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웰컴 투 마이 홈을 연발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죠. 서툰 영어 발음이 제게는 오히려 정감 어리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반찬들이 셀 수 없이 식탁 위에 있었거든요. 동혁 씨는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어떤 음식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잡채, 갈비, 생선구이까지 처음 먹어보는 메뉴들이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동혁 씨 어머니께서는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셔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전부 하셨다는 거 있죠? 정말.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음식들을 한 입씩 먹어봤는데 음식 맛이 아주 기가 막히는 맛이었어요. 부드러운 불고기는 혀에서 살살 녹았고 구수한 된장찌개는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이었죠. 잡채와 갈비의 조화도 환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다 먹나 싶을 정도였어요. 동혁 씨는 부모님과 저희 대화를 중간에서 열심히 통역해 주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의 통역 덕분에 동혁 씨의 부모님과는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동혁 씨 어머니께서는 아들 녀석이 많이 부족한데 예쁘게 만나줘서 고맙다며 연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혁 씨 어머님과 포옹을 나누며 헤어질 때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혁 씨 덕분에 멋진 시부모님을 만나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는 씨가 저를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어요. 경복궁에서 함께 한복을 입으면서 사진도 찍고 명동 남산타워에는 저녁에 가서 멋진 야경 풍경들도 봤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한국에 대한 미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더 오래 머물다 오고 싶은 마음에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해서 동혁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과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말이에요. 동혁 씨도 제 마음이 예쁘다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독일에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글 공부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곧 재미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하면 좋아하실 시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식 날짜는 가을로 잡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목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시장에 온 하객들 앞에서 서툴겠지만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문득 지하철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씨가 제 앞에 나타나 그 진상 남자를 물리쳤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궁금했던 게 있어서 저는 동혁 씨에게 슬쩍 물어봤죠.
당시에 지하철 안에서 한국어로 그 남자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였는지 말이에요. 동혁 씨는 제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답변해 주더라고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말이에요. 동혁 씨 말로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건 한국인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서 씩 웃는 거 있죠. 동혁 씨 말을 듣고 되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진짜로 한국 사람들은 전부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고요한 새벽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한 집의 현관문 앞에서 개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나가라 짖고 있습니다. 이내 꺼져 있던 집에 불빛이 들어오고 집에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아니 슐츠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짖는 거니? 과연 무슨 일 때문에 개가 이토록 다급하게 짖고 있던 걸까요? 진돗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견종으로도 유명한데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 헬렌 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진돗개 슐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인터넷을 할 줄 모르지만 진돗개라는 견종을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네덜란드의 진돗개 슐츠가 어떻게 주인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헬렌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여기에 살아왔고 이 마을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별거 없는 변두리 마을이라서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딸과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남편과 저만 남아서 여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저희에게도 이별이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가 버렸거든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하나하나가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힘이 들더군요. 아이들은 저에게 자신들과 함께 도시에 나가서 살자며 말했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왔던 이곳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을 폐인처럼 지내던 제게 어느 날 아이들이 큰 상자를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그게 뭐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제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엄마 혼자서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해서 엄마와 집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자 속에는 이제 막 솜털이 보송보송 난 하얀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 뚜껑을 열고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보며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했죠. 너무도 귀여운 그 모습에 저는 매료되어 버렸고 손을 뻗어 강아지를 안았어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똑똑하고 용맹한 진돗개라는 견종으로 골라서 데려왔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데려온 견종이라는데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진돗개라고 처음 들어보는 견종이네. 어쨌든 너무 고마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좋을까? 그래 슐츠라고 불러야겠다. 슐츠야 이제부터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구나. 그렇게 저와 슐츠와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반려동물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지만 슐츠와 생활하는 건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슐츠는 동물같이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주 똑똑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었고 제가 가르친 장비들도 쉽게 터득했죠. 어느 날은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슐츠가 먼저 불이 나게 뛰쳐나가더니 신문을 주워 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서 현관문에 펫도어를 설치했고 그때부터 슐츠는 아침이면 자기가 알아서 신문을 물어다가 제가 항상 앉아있는 소파에 가져다 주었어요. 침이 범벅이라 신문이 적긴 했지만 그런 걸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안 했을. 산책도 슐츠와 함께 하게 되었고 늙은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슐츠는 저의 느린 보폭에 맞춰서 제 옆에서 나란히 걸어뒀어요. 어쩌다 자기가 앞서갈 때면 아차 싶었는지 뒤를 돌아보고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저에게 맞춰서 걸어줬죠.
처음에는 힘들었던 산책도 슐츠와 함께하니 점점 더 멀리 오랫동안 걸어서 운동량도 늘게 되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슐츠와 놀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장기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가끔씩은 슐츠와 함께 사람과 대화하듯 얘기도 하면서 페인처럼 지내지도 않게 되었어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슐츠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도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과 딸이 집에 왔을 때 제가 가르쳤던 장기 자랑들을 보여주면 아들과 딸은 보통 반려견들은 이렇게까지 똑똑하지 않다며 슐츠에게 천재견이라고 해뒀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의 진돗개가 아주 우수한 견종임을 알았답니다. 산책을 할 때면 옆집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도 자주 마주쳤고 부인이었던 로즈 씨가 자주 말을 걸어주곤 했어요. 오늘도 슐츠와 산책하시나 봐요? 이렇게 밖에서 자주 뵈니 너무 좋네요. 저도 반가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슐츠는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면 화장실 앞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습관처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곤 했지만 어느 날은 화장실 문을 발로 벅벅 긁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싶은가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문 앞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저를 응시하고만 있더군요. 슐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씻게 되었죠. 슐츠는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솜털이 나 있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늠름하고 근육은 탄탄하게 아주 멋지게 자랐어요. 슐츠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슐츠도 함께 남편을 만나러 갔었죠. 슐츠가 워낙 의젓해서 남편의 묘에 갈 때면 제 옆에 앉아서 함께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곤 했죠. 여보, 거기는 살기 좋나요? 저는 요즘 슐츠 덕분에 다시 삶의 의욕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빈자리를 슐츠가 채워주고 있고 가끔은 당신이 슐츠로 환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답니다. 저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슐츠는 제가 말을 끝내고 묘비를 닦아줄 때까지 저를 얌전히 기다려주곤 했어요. 슐츠와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 저에게 큰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슐츠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시간이 늦어져 잠을 자기 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죠.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고 씻고 나오던 저는 바닥에 물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뒤로 넘어지며 땅을 손으로 짚었지만 팔의 통증과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고 슐츠가 짖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형광등의 밝은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정신을 차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병원이었고 온몸은 욱신거렸으며 특히 팔과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죠. 오른쪽 팔은 잘 움직이지 않아 고개만 들어 내려다보니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딸 아이가 침대에 기대어 자고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걸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딸은 제게 말을 하고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의사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수씨, 정신이 드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옆집 부부의 신고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헬렌 씨를 발견했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 바닥에 팔과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시면서 왼팔은 골절되었고 머리는 뇌진탕 증세와 더불어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자칫 뇌사 상태에 빠지실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출혈은 막아놓은 상태지만 아직 퇴원하시기엔 이르니 입원해 계시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가 나가고 딸은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에게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들은 한참을 병원에 있다가 좀 전에 슐츠를 자기 집에 맡겨두러 갔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슐츠가 떠올랐죠. 아들, 딸에게 말하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슐츠가 며칠간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편하게 잤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어릴 때부터 저랑만 살아와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어쩌나 언제쯤 보게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진통제와 여러 약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피로감이 몰려와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옆집 부부가 함께 와 있었고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뜬 걸 본 옆집 부인 로즈 씨는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헬렌 씨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슐츠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로즈 씨 그게 무슨 말인가요? 슐츠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물어보니 로즈 씨는 저에게 그날의 실상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영화를 보고는 이른 시간에 침대에 누웠어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었는데 밤이 깊어졌을 때 저희 집 앞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잠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침대의 품이 너무도 포근했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지 않았죠. 하지만 개가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급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었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도 짖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슐츠가 동네가 떠내려가라 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헬렌 씨 없이 혼자 다니는 사실을 본 적도 없었고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문을 보면서 짖고 있던 슐츠는 문이 열리고 저를 보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가운 귀퉁이를 물고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슐츠가 이끄는 방향이 헬렌 씨의 집인 걸 확인하고는 집에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불러도 헬렌 씨가 대답이 없기에 이상함을 느껴서 응급실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아마도 슐츠는 헬렌 씨가 쓰러졌을 때 헬렌 씨와도 알고 있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슐츠가 저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생각나는 건 왜였을까요? 저는 슐츠를 보고 싶다며 슐츠를 데려와 달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에서 병원에 반려동물을 들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아들 집에 있는 슐츠를 영상통화로만 볼 수 있었어요. 작은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저를 마치 알아보는 것처럼 슐츠는 요란하게 낑낑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슐츠에게 금방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안심시키곤 했죠.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골절된 팔에 뼈가 붙고 물리치료도 마무리되어 퇴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에 방문하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아들에게 당장 슐츠를 데리고 병원으로 마중 나오라고 말했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고 병원 문 밖을 나서는데 저 멀리 아들과 함께 있는 슐츠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슐츠가 털도 헝클어져 있어 보였고 살도 많이 빠져서 야위어 보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입원하고 아들 집에 간 이후로 슐츠가 원래 먹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었다고 아들이 말해주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슐츠를 불렀고 저를 알아본 슐츠도 흥분해서 울부짖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슐츠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슐츠는 울고 있는 채 얼굴을 핫으며 다행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슐츠 정말 고마워. 정말 네가 날 구해줬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착한 슐츠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그대로 아들, 딸을 돌려보내고 슐츠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딸이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이곳에 혼자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의 의견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로 함께 가도록 해요. 저는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서 살기란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 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슐츠가 걱정되었어요. 아들과 딸은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슐츠가 살 수 없는 환경일까봐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슐츠와 함께 가기 위해 말했어요. 좋아, 너희들을 따라가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들이 사는 곳이 도시라서.
슐츠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슐츠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도 따라가마. 딸과 아들은 고민을 하더니 아파트에 사던 딸 집보다는 주택에 살고 있던 아들 집으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던 정겨운 저희 집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되었어요. 집을 청소하다 보니 슐츠가 온 뒤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오래된 남편의 물건들이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었어요. 여보, 잘 지내야 해요.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마 저도 당신 곁으로 가게 될 날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슐츠가 지금처럼 옆에서 잘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렇게 정든 집을 떠나서 슐츠와 함께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집에는 얼마 전 태어난 손주가 있었지만 슐츠는 손주가 연약한 아기라는 걸 아는지 아주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슐츠와 함께 자라서 그런지 손주도 일찍부터 동물을 소중하게 대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자라서 말도 할 수 있는 손주에게 저는 슐츠가 저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마치 동화를 읽어주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고 슐츠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지 헥헥거리며 웃는 표정으로 손주 옆에 앉아서 같이 듣곤 하죠. 아들과 딸은 가끔씩은 제가 자신들이나 손주들보다 슐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질투하곤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선 슐츠와 함께 같은 날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에게 슐츠를 소개도 시켜주고 함께 뛰놀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버린 제가 한창 젊은 나이인 슐츠와 함께 간다는 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저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고 제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 딸이 슐츠를 잘 돌봐줘서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왔으면 하고 생각하곤 해요. 뭐 그때까지 남편과 함께 기다릴 테니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원하시거나 외로움에 지친 분들은 훌륭한 견종인 진돗개를 동반자로 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